거의 모든 것의 역사. 제2부 지구의 크기. 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어둠에 묻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뉴턴을 보내시니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됐다. 알렉산더 포프. 제4장 사물의 크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과학탐사 작업 중에서 1735년 프랑스 왕립과학원의 페루 탐사만큼 엉망이었던 경우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수문학자 피에르 부게와 군인 출신의 수학자 샤르마리 드 라 콩다민이 이끌었던 과학자와 탐험가들로 구성된 탐사단은 안데스 지역에서 삼각 측량을 하러 페루로 파견됐다. 수문학자 당시 사람들은 얼마 전부터 지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고 얼마나 무거우며 우주의 어느 곳에 있고 어떻게 지금의 상태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다. 프랑스 탐사단의 목표는 지구둘레의 360분의 1에 해당하는 자우선 1도의 길이를 측정하여 지구 둘레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측정하고 싶어 했던 곳은 퀴토 부근의 야로키에서 지금의 에콰도르에 있는 쿠엔카에 이르는 직선거리로 대략 320km 정도의 지역이었다. 삼각형의 한 변과 두 대각으로부터 다른 변의 길이를 알아내는 기하학 법칙을 근거로 한 삼각 측량법은 당시에 널리 이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까지의 거리를 알고 싶다고 해보자. 삼각 측량법을 이용하려면 우선 한 사람은 파리로 가고 다른 사람은 모스크바로 가서 같은 시각에 달을 쳐다본다. 두 사람과 달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삼각형이 된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와 함께 달을 바라보는 각도를 측정하면 나머지는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언제나 180도이기 때문에 두 개의 내각을 알면 나머지 내각의 크기도 바로 알 수 있고 삼각형의 정확한 모양을 알고 나면 한 변의 길이로부터 나머지 두 변의 길이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기원전 150년에 니케아의 천문학자 히파르코스가 바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알아냈다. 와. 지구상에서의 삼각 측량법에서는 삼각형이 우주 공간을 향하지도 않고 지도 위에 나란히 놓인다는 점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똑같다. 자우선 1도의 길이를 측정하려면 측정기사들이 땅 위에 삼각형을 사슬처럼 이어서 그려야만 한다. 당시 사람들은 얼마 전부터 했고 작업에 착수하자마자 일이 잘못되기 시작했고 엄청나게 잘못되기도 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퀴토의 주민들을 자극해서 돌로 무장한 주민들에게 쫓겨나기도 했다. 탐사단의 일원이었던 의사가 여자 문제로 인한 오해 때문에 살해되기도 했고 식물학자가 미쳐버리기도 했다. 고열과 추락사고로 사망한 대원들도 많았다. 탐사단에서 서열삼이었던 피에르 고디는 13살의 소녀와 달아난 후에는 설득을 해도 돌아오지 않았다. 라 콩다민이 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리마에 가 있는 8개월 동안 탐사단이 작업을 중단했던 적도 있었다. 결국은 서로 말도 하지 않은 사이가 되어버렸던 라 콩다민과 부게는 함께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돼버렸다. 지친 탐사단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관리되는 프랑스 과학자들이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려고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다. 25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는 또 상당히 이상하게 보인다. 왜 프랑스에서 그런 측정을 하지 않고 많은 문제와 불편함을 감수하고 안데스까지 왔다는 말인가? 사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18세기 과학자들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 과학자들은 단순한 방법보다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힘든 방법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프랑스 탐사단이 출발하기 훨씬 전에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에 의해서 제기됐던 현실적인 문제도 이유가 됐다. 부계와 라콩다민이 굳이 그래야 할 필요도 없었으면서도 남아메리카로 가야겠다는 꿈을 꾸기 훨씬 전의 일이었다. 헨리는 독특한 사람이었다. 그는 평생 선장, 지도 제작자, 옥스퍼드 대학의 기하학 교수, 왕립 조폐국의 부감사관, 왕립 천문대장, 심해 잠수정, 개발자 등의 다양한 일에서 성공을 거뒀다. 그는 자기학, 파도 행성의 움직임, 아편의 효과 등에 대해서 권위 있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최초로 기상도와 보험 통계표를 만들었고 지구의 나위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를 알아내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제철이 지난 후까지 생선을 신선하게 저장하는 방법을 고안하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그가 하지 않았던 유일한 일이 바로 그의 이름을 붙여진 혜성을 발견한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1682년에 봤던 혜성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1456년, 1531년, 1607년에 관찰했던 혜성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을 뿐이었다. 그 혜성에 헨리의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가 사망하고 16년이 지난 후였던 1758년이었다. 그 자신의 업적도 대단했지만 헨리가 인류에게 남긴 더욱 위대한 업적은 당시 가장 훌륭했던 두 사람과 과학에 대해서 작은 노름을 냈던 것이다. 한 사람은 처음으로 세포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로버트 훅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유명했던 크리스토퍼 렌경이었다. 사실 지금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렌은 건축가로 명성을 얻기 전에 천문학자였다. 1683년 어느 날 런던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던 세 사람은 전체의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다. 당시에는 행성들이 타원이라고 알려진 일거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지만 왜 그런 이상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리처드 파인만은 행성의 그런 궤도를 아주 특별하고 정밀한 곡선이라고 불렀다. 렌은 그 답을 알아내는 사람에게 2주일 정도의 봉급에 해당하는 40실링의 상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남의 아이디어를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주장했던 것으로 유명했던 훅은 자신이 이미 그 문제를 해결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만족감을 빼앗기 싫다는 재미있고 창의적인 이유로 그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할 때까지 당분간 비밀로 해두고 싶다고 했다. 그가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문제에 몰두했던 헨리는 다음 해에 케임브리지까지 가서 가감하게 루카스 수학 교수였던 아이작 뉴턴의 도움을 청했다. 뉴턴은 정말 이상한 인물이었다. 그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총명했지만 혼자 있기를 좋아했다. 아무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가민했으며 매우 산만했고 놀라울 정도로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도 했다. 아침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두 발을 흔들면서 몇 시간 동안 침대에 앉아 있었다고도 한다. 그는 케임브리지에 최초로 세워진 실험실이었던 자신의 실험실에서 정말 이상한 실험들을 했다. 한 번은 가족을 깨맬 때 쓰는 긴 바늘을 눈에 넣고 돌리는 일에 재미를 붙이기도 했다. 그저 안구와 뼈 사이에 가장 깊숙한 곳까지 바늘을 넣어서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보고 싶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기적이었다. 적어도 오래 지속되는 후유증은 생기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시각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가를 알아내려고 태양을 참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오랫동안 똑바로 쳐다본 적도 있었다. 두 경우 모두 어두운 방에서 며칠을 지낸 후에야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다행히도 심각한 후유증은 피할 수가 있었다. 그런 이상한 믿음과 변덕스러운 행동은 그가 기막힌 천재였던 탓이라고 하겠지만 그는 보통 때에도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당시 수학에 한계의 불만을 느꼈던 학생 시절에 이미 전혀 새로운 형태의 수학이었던 미적분학을 만들었지만 27년 동안 아무에게도 그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마찬가지로 그는 빛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훗날 분광학이라는 새로운 과학 분야의 바탕이 됐던 광학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거뒀지만 역시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그 내용을 말해주지 않았다. 분광학, 빛의 흡수와 방출을 이용해서 물질의 정체와 성질을 연구하는 분야. 놀라울 정도로 총명했던 그에게 진정한 과학은 흥미를 가지고 있던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적어도 반평생 이상의 연금술과 이상한 종교적인 관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헌신을 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성삼위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된 교리로 삼고 있는 아리우스주의라는 위험스러울 정도의 이교도 집단을 추종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뉴턴이 재직했던 케임브리지의 대학이 트리니티 삼위일체였다는 사실이 역설적이기도 하다. 그는 솔로몬 왕의 사라져버린 성전의 설계도를 연구하기도 했고 원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히브리어를 공부하기도 했다. 아리우스주의 4세기 초에 알렉산드리아의 사제 아리우스에 의해서 시작된 그리스도교의 이단설. 그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날짜와 종말의 날짜를 알아낼 수학적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연금술에도 심취해 있었다. 1936년에 경매에서 뉴턴의 서류 가방을 구입했던 경제학자 존 메이너스 케인스는 대부분의 서류가 광학이나 행성운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편단심으로 비금속을 귀금속으로 변화시키려는 연구에 대한 것임을 발견하고 몹시 놀랐다. 비금속 비금속은 천하다 그런 느낌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하다. 귀금속의 반대죠. 귀금속. 어, 1970년대에 뉴턴의 머리카락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수은 함유량이 자연 수준의 40배를 넘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의 수은은 연금술사나 모자 또는 온도계 최조공 이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금속이었다. 그가 아침에 떠올렸던 생각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던 셈이다. 1684년 8월에 아무 예고도 없이 뉴턴을 방문했던 헨리가 그에게서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는가는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훗날 뉴턴의 친구였던 아브라함 드무아브르 덕분에 우리는 과학에서의 가장 역사적인 만남에 대한 기록을 가지게 되었다.
1684년 헨리 박사가 케임브리지를 방문했고 두 사람이 한참을 이야기한 후에 헨리 박사가 그에게 만약 태양에 의한 힘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면 행성의 궤도가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으냐고 물어봤다. 이 질문에 헨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일 것이라고 짐작했던 역제곱 법칙이라는 수학에 대한 것이었다. 아이작 경은 즉시 타원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감탄했던 헨리 박사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냈느냐고 물어보았다. 왜 그러십니까? 계산으로 얻은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들은 헨리 박사는 즉시 그 계산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이작 경은 서류 더미에서 그 계산 결과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암을 고치는 방법을 발견했는데 그 비법을 적은 서류를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과 같았다. 헨리의 추궁을 받은 뉴턴은 다시 계산을 해서 보여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는 약속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는 2년 동안 직구하면서 마침내 프린키피아로 더 잘 알려진 그의 걸작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완성했다. 역사에서 인간의 지혜로 찾아내기에는 너무나도 예리하고 예상치 못했던 성과가 이룩된 적이 몇 차례 있었다. 너무 놀라운 성과인 경우에 사람들은 그렇게 밝혀진 사실과 그런 사실을 알아낸 사람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놀라운가를 가려내지 못하기도 한다. 프린키피아가 그런 경우였다. 뉴턴은 그 책 때문에 순식간에 유명 인사가 됐다. 그는 남은 일생 동안 엄청난 갈채를 받고 명예를 누리게 됐다. 무엇보다도 영국에서는 최초로 과학적 업적으로 자기를 받게 됐다. 뉴턴이 미적분학의 정립에 대해서 오랫동안 치열하게 우선권을 다퉜던 독일의 위대한 수학자 고트프리드 폰 라이프니츠마저도 수학에서 그의 업적은 그 이전의 업적을 모두 합친 것과 같다고 인정했다. 어느 누구보다도 신에게 가까이 간 인물이라는 헨리의 표현은 당시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없이 인용됐다. 뉴턴의 표현에 따르면 반거들 충이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는 프린키피아는 어느 책보다도 읽기 어려운 책으로 알려졌지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등대와도 같은 책이었다. 그 책은 천체의 궤도를 수학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전체들을 그렇게 움직이도록 한 힘이라고 할 중력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것이었다. 갑자기 우주의 모든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간단히 말해서 프린키피아에는 물체는 미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다른 힘에 의해서 속도가 느려지거나 방향이 바뀌기 전까지는 직선을 따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되며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있다는 뉴턴의 세 가지 법칙과 중력의 보편적인 법칙이 담겨져 있다. 우주의 모든 물체는 다른 것들에 의해서 끌리게 된다는 뜻이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당시도 아주 약한 중력장을 통해서 벽, 천장, 램프, 애완용 고양이를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물론 주위의 모든 것들도 당신을 끌어당긴다. 파인만의 표현처럼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정도가 각각의 질량에 비례하고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아낸 것이 바로 뉴턴이었다. 다시 말해서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2배로 하면 둘 사이의 인력은 4배만큼 줄어든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물론 여러분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은 아니지만 그 식이 멋있을 정도로 단순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한 곱셈과 한 번의 나눗셈만 하면 중력장에서 당신의 위치를 알아낼 수가 있다. 이 식은 사실 인간이 밝혀낸 최초의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고 뉴턴이 보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도 그 때문이다. 프린키피아가 발간되는 과정에 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헨리에게는 뜻밖에도 연구가 완성되어 갈 무렵에 뉴턴과 훅 사이의 역제곱 법칙의 우선권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고 뉴턴은 첫
두 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3권의 출판을 거부해버렸다. 헨리는 고약한 교수를 설득하기 위해서 바쁘게 오가며 아첨을 떨어서 겨우 제3권을 출판하도록 설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헨리의 충격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출판을 약속했던 왕립화폐가 재정 문제를 핑계로 갑자기 약속을 취소해버렸다. 한 해 전에 어류의 역사라는 값비싼 실패작을 내놓았던 왕립학회는 수학 법칙에 대한 책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헨리는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재산으로 출판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관습에 따라 뉴턴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더욱 고약하게도 당시 헨리는 왕립학회의 서기직을 수락했지만 왕립학회로부터 재정 문제 때문에 약속했던 연봉 50파운드를 지불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왕립학회는 연봉 대신에 어류의 역사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파도의 출렁임과 행성의 움직임, 포탄이 지면에 떨어지기까지의 정확한 궤적,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돌고 있는 지구 위에 서 있는 우리가 우주로 튕겨나가지 않는 이유 등을 비롯해서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느끼는 지구의 회전 속도는 달라진다. 지구의 회전 속도는 적도에서는 시속 1600km이고 극지방에서는 0이 된다.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뉴턴 법칙의 의미가 완전히 이해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곧바로 논란이 시작됐다. 바로 지구가 정확하게 둥근 모양이 아니라는 주장 때문이었다. 뉴턴의 이론에 의하면 지구 회전에 따른 원심력 때문에 극지방은 조금 납작하고 적도지방은 약간 부푼 모양이 되어야만 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와 스코틀랜드에서 1도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달라야만 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도 사이의 거리는 극지방에서 멀어질수록 줄어들어야만 한다. 지구가 완전한 공 모양이라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던 가정을 근거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려고 애쓰던 사람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다. 사람들은 이미 반세기 동안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지구의 크기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 시도를 했던 사람은 영국의 수학자 리처드 노우드였다. 젊은이였던 노우드는 버뮤다에서 헨리의 장치를 본뜬 잠수정을 이용해서 바다 밑에 진주를 건져 돈을 벌어보려고 했다. 버뮤다에는 진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당연히 실패였지만 그보다도 노우드의 잠수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우드는 그런 경험을 그대로 버릴 사람이 아니었다. 17세기 초의 버뮤다는 선장들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기 어려운 곳으로 유명했다. 넓은 바다에서 작은 버뮤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일은 당시의 항해 기술로는 절망적인 일이었다. 해리라는 개념도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던 때였다. 넓은 바다에서 계산을 조금만 잘못하면 버뮤다 크기의 목표물로부터 놀랄 정도로 크게 벗어나 버렸다. 평소 삼각항수와 각도에 관심이 많았던 노드는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항해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1도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노우드는 2년에 걸쳐서 런던 탑에서부터 요크까지의 약 330km를 걸어가면서 반복적으로 줄의 길이를 측정했다. 물론 지표면의 굴곡과 길의 굽어진 정도까지 아주 정밀하게 보정했다. 마지막 단계는 런던에서 처음 출발했던 날과 같은 날, 같은 시각의 요크에서 태양을 바라보는 각도를 측정하는 일이었다. 그는 그런 자료를 이용하면 지구좌우선 1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지구 전체의 둘레를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의 작업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거창한 것이었다. 조금만 틀리더라도 결과는 몇 킬로미터나 틀리게 되겠지만 놀랍게도 노우드는 자신의 측정이
나무 부스러기 정도로 조금 틀린 정도였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10일. 해리, 영국의 천문학자 건터의 제안으로 17세기부터 바다에서의 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위로 위도 1초의 평균 거리로 1929년에 국제 수로 회의에서 1852m로 통일했다. 실제로 약 548m 정도의 오차가 있었다. 그의 결과를 미터 단위로 표시하면 1도 사이의 거리가 110.72km에 해당한다. 노드의 걸작으로 1637년에 발간됐던 선언 실문은 곧바로 큰 인기를 끌었다. 모두 17판이 출판됐고 그가 사망하고 25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출판됐다. 가족과 함께 버뮤다로 되돌아간 노드는 농장주로 성공을 했고 여가 시간에는 처음에 좋아했던 삼각함수를 공부했다. 그는 버뮤다에서 38년을 살았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영국에서 버뮤다로 오는 배에서 그의 두 아들이 너세니얼 화이트라는 목사와 같은 선실을 사용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젊은 교구 목사는 평생 동안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노드 가족을 박해하는 데에 전력을 다했다. 노드의 두 딸도 결혼에 실패해서 아버지에게 고통을 줬다. 사이 중에 한 사람은 목사의 사주를 받았는지 사소한 일로 끊임없이 노드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그를 힘들게 만들었다. 그는 법정에 출두하기 위해서 버뮤다를 건너 다니기를 계속해야 했다. 1650년대의 버뮤다에서는 마녀 재판이 성행했다. 말년의 노드는 비밀스러운 기호가 가득한 삼각함수에 대한 서류들이 마귀와 교신했던 증거가 되어서 처참하게 처형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했다. 말년에 불행했던 그의 삶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다. 확실한 것은 노드가 그들에게 복수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지구의 둘레를 측정하려는 열풍은 프랑스로 번져갔다. 그곳에서는 천문학자 장 피카르가 4분의 주식의 천정의 그리고 목성에 있는 위성의 움직임을 관측하기 위해서 만든 망원경을 이용해서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삼각 측량법을 개발했다. 천정의 하늘 꼭대기 천정 의 2년 동안 프랑스를 돌아다니면서 삼각 측량을 했던 그는 1669년에 1도 사이의 거리가 110.46km라는 더 정확한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4분의 0에서 90도까지의 눈금을 이용해서 별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구, 천정의 수직 회전축, 수평 회전축, 만원경의 축을 이용해서 별의 위치를 측정했던 기구. 프랑스 사람들이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결과는 물론 지구가 완전한 공 모양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뉴턴이 지구가 완전한 공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그런데 피카르가 사망한 후에 아버지와 아들인 조반니와 자크 카시니가 더 넓은 지형을 이용해서 피카르의 측정을 반복해본 결과 거꾸로 지구의 적도가 아니라 극지방이 더 불룩한 것으로 밝혀져서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됐다. 그들의 결과에 따르면 뉴턴의 주장은 확실하게 틀렸던 것이다. 프랑스 과학원이 부계와 라 콩다민을 남아메리카로 파견해서 새로운 측정을 시도하도록 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들은 정말 지구의 공 모양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도에 가까운 지역인 안데스 지역을 선택했다. 산악 지역에서는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페루의 산악 지방에는 안개가 끼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탐사팀은 몇 주를 기다려야 겨우 1시간 정도 측량을 할 수 있었다. 더욱이 그들이 선택했던 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기도 했다. 페루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이 아주 우연한 사고로 만들어진 곳이라는 뜻으로 무이, 악시덴타도라고 불렀고 사실이 그랬다. 프랑스 탐사팀은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악 지방을 지나야만 했다. 지형이 너무나도 험해서 그 지역의 노새들조차 넘지 못할 정도였다. 그뿐만 아니라 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강을 걸어서 건너야 했고 정글을 헤쳐나가야 했으며 바위로 덮인 고지대의 황무지를 지나기도 해야 했다.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도 않았고 보급품을 구할 수도 없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부게와 라콩다미는 정말 끈질긴 사람들이었어. 무려 9년 반 동안의 길고 힘들고 햇빛에 그을리는 탐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그들은 탐사를 마치기 직전에 북부 스칸디나비아의 질척이는 습지와 위험한 빙하로 고생을 했던 프랑스의 두 번째 탐사팀이 뉴턴의 예측대로 그 지방으로 갈수록 1도 사이의 거리가 실제로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구 적도에서의 둘레가 극지방을 연결한 둘레보다 43km 더 불룩했다시피 부게와 라콩다미는 자신들이 원하지도 않았고 이제는 자신들이 처음 밝혀내지도 못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거의 10년을 보냈던 셈이다. 맥이 풀린 그들은 결국 프랑스의 다른 탐사팀의 결과가 옳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임무를 마칠 수밖에 없었다. 여진이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던 두 사람은 해안에 도착한 후에 서로 다른 배를 타고 귀국했다. 뉴턴이 프린키피아에서 예측했던 또 다른 문제는 산 부근에 추를 매달아 두면 지구의 중력과 함께 산의 중력 질량이 작용하기 때문에 추가 산 쪽으로 아주 조금 기울어지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만약 추가 기울어진 정도와 산의 질량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G라고 표시하는 보편적인 중력 상수액과 함께 지구의 질량도 알아낼 수 있게 된다. 부게와 라콩다미는 페루의 침보라쏘 산에서 실험을 해봤지만 기술적인 어려움과 두 사람 사이의 다툼 때문에 실패해버렸다. 결국 그 문제는 30년 후에 영국의 왕립 천문대장 네빌 메스켈린이 다시 도전할 때까지 묻혀야 있어야만 했다. 다바 소벨의 잘 알려진 경도에 따르면 메스켈린은 유명한 시계 제조공 존 해리슨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바보이고 나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책에는 소개되지 않은 훌륭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지구의 질량을 알아내는 방법을 고안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 메스켈리는 질량을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규칙적인 모양을 가진 산을 찾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 왕립 박해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영국제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산을 찾아내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메스켈리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이며 측량기사였던 찰스 메이슨이었다. 메스켈린과 메이슨은 11년 전에 금성이 태양을 지나가는 엄청나게 중요한 천문학적 사건을 측정하는 연구에 함께 참여하면서 친구가 되었다. 지칠 줄 모르던 에드먼드 할리는 이미 오래전에 지구상에 선택된 위치에서 그런 현상을 측정하고 삼각측량법의 법칙을 이용하면 태양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부터 태양계의 다른 모든 천체들까지의 거리를 보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행하게도 금성이 지나가는 일은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8년 사이에 2번씩 짝을 지어 일어난 후에는 한 세기 이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헨리의 생존에는 그런 일을 다시 볼 수가 없었다. 헨리의 생존에는 이라고 써있는데 생전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금성이 태양을 지나가는 일은 2004년 6월 8일과 2012년에 다시 일어날 예정이다. 그 후 21세기에는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잊혀지진 않았다. 헨리가 사망하고 거의 20년이 지난 1761년에 금성이 다시 태양을 지나갔을 때는 과학계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사실은 그 전에 다른 어떤 천문학적인 사건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시의 상징이었듯이 시련을 견디는 본능을 가지고 있었던 과학자들은 시베리아, 중국,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위스콘신의 숲을 비롯해서 전 세계 100여 곳으로 흩어졌다. 프랑스는 32명의 관측대원을 파견했고 영국은 18명을 파견했으며 스웨덴,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아일랜드 등에서도 관측대원을 보냈다. 그것은 과학 분야에서 역사상 최초의 국제협력 사업이었지만 거의 모든 곳에서 문제가 생겼다. 많은 관측대원들이 전쟁, 질병, 조난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목적지에 도착했던 사람들도 장비가 부서지거나 열대병에 걸려버렸다. 역시 이번에도 이 기억이 남을 정도로 가장 불행했던 참기자는 프랑스 사람이었다. 장 샤프는 몇 달에 걸쳐 정교한 장비가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마차와 보트와 썰매를 타고 시베리아를 헤쳐나갔다. 그러나 그가 목적지 바로 앞에 도착했을 때는 봄비로 엄청나게 불어난 강이 길을 막고 있었다. 지역의 주민들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 그의 관측 장비 때문에 재앙이 닥쳐왔다고 비난을 했다. 샤프는 측정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겨우 목숨을 건져서 도망을 쳐야 했다. 티모시 페리스가 은하수에서의 성숙에서 잘 묘사한 것처럼 기욤 르장티의 경우는 더욱 운이 없었다. 13. 르장티는 인도에서의 관측을 위해서 1년 전에 프랑스를 떠났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금성이 지나가는 날에도 여전히 바다 위에 있어야만 했다. 출렁이는 배 위에서는 연속적인 관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최악의 장소에 있었던 셈이다. 르장티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인도에 도착해서 1769년에 다가올 다음 기회를 기다렸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지게 된 그는 최고급 관측대를 세우고 장비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두 번째 통과가 일어났던 1769년 6월 4일의 날씨는 맑았지만 금성이 통과하기 시작하면서 태양을 가리기 시작했던 구름은 금성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정확하게 3시간 14분 7초 동안 그대로 남아있었다. 르장티는 겨우 냉정을 되찾아서 장비를 챙긴 후에 부근의 항로로 가던 도중에 이질에 걸려서 거의 1년 동안 누워 있어야만 했다. 지친 상태로 겨우 배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배가 아프리카 해안에서 만난 허리케인에 의해서 난파되어 버렸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로 돌아왔을 때는 그의 가족들이 이미 사망 신고를 하고 그의 재산을 나눠 가진 후였다. 18.